혹시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 보셨나요? 미슐랭 3스타 셰프 안성재와 대한민국 외식업계를 상징하는 백종원. 이 상반된 두 시선이 만나 최고의 요리사를 가려내는 이 서바이벌은 단순히 예능을 넘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특히 논란 속에서도 굳이 이 전쟁터에 다시 뛰어든 백종원의 선택에는 우리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반드시 읽어내야 할 생존의 암호가 숨어 있었는데요. 안성재 셰프가 요리사의 의도와 완벽함을 볼 때 백종원 대표는 끝까지 대중성과 사업성을 고수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로서 프랜차이즈라는 건 1%의 미식가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99%의 대중을 만족시키는 외식 사업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때 백종원 대표는 숨지 않고 당당히 안대를 쓰고 흑백요리사 2에 나왔습니다. 내 브랜드가 욕을 먹고 있다고? 그럼 내가 여전히 실력 있는 리더라는 것을 증명하겠어. 자, 오늘 알려드릴 프랜차이즈 이야기의 주제는요, 1993년 문을 연 원조 쌈밥집을 시작으로 한신포차, 본가, 새마을식당부터 백다방, 역전우동, 롤링파스타, 백보이 피자, 백스비어 등 총 25개의 정보 공개서를 등록한 성공한 프랜차이즈를 상징하는 더본코리아입니다. 혹시 소울푸드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소울푸드 뭐예요? 삼겹살, 떡볶이, 국밥. 저는 돈가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하루 2끼 이상을 밖에서 사 먹는데요, 웬만하면 일주일 동안 같은 메뉴를 별로 안 먹습니다. 일주일에 14번을 밖에서 사 먹는데 같은 메뉴를 먹을 일이 없다는 건 그만큼 먹을 게 많다는 거겠죠. 제가 전에 우리나라 외식업 종사자가 36만 명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식당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이렇게 식당이 많으면 아마 다 망할걸요? 근데 우리나라는 힘들긴 하지만 계속 꿋꿋이 버텨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먹는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한 건물에 음식점이 10개 있더라도 10개가 다 다른 메뉴를 파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요. 이 다양한 메뉴가 생각날 때마다 이걸 브랜드화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인데요. 평생 음식을 만들어서 이게 잘 팔릴까만 연구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속도가 빠르겠죠? 하지만 이 백종원 대표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쌈밥 하나의 메뉴로 식당을 시작했던 장사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 개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25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가 된 거겠죠? 그는 어쩌다가 식당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어렸을 때부터 외식 사업자로서의 성공을 꿈꾸던 사람이었을까요? 백종원 대표는 1966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지금 구수하게 쓰는 그 충청도 사투리가 설정은 아니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혼자 힘으로 성공을 일궈냈다고 해야 좀 더 재밌는 전개가 되겠지만 사실 그는 예산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산경찰서장이었고요. 아버지는 충남 교육감을 지냈습니다. 예술가인 백남준 선생도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예산학원이라는 사학재단을 운영할 정도로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집안이다 보니 백종원 대표가 요리나 장사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백종원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장사꾼의 기질이 넘쳤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때 소풍 가면 친구들은 다 모여서 놀고 있을 때 애들이 버린 음료수병 찾아서 모아가지고 고물상에 팔기도 하고요. 나무에 물 주면 버섯이 쉽게 자라니까 버섯 키워서 팔면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9살 때부터 했다고 해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그의 인생을 바꿀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교육감이었던 아버지가 지금의 교육부인 문교부의 요직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백종원 대표는 방배중학교로 전학을 갔고 바로 8학군 서울고에 입학한 거 보면 부모님은 교육을 잘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이미지와 다르게 백 대표는 공부를 잘했어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대표님은 법대나 경영학과 아니었어요? 나 이과인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백종원 대표의 방송을 보면 흑백요리사에서도 잘 보여주지만 예전부터 미각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이게 사실 설정이 아니라 집안 자체가 미식가 집안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외식을 자주 다녔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메뉴를 딱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러 다녔다고 해요. 시골에서도 그래왔는데 서울에, 심지어 서초로 이사를 왔으니 세상에 얼마나 먹을 게 많았을까요? 그때 강남의 맛집이 진짜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빠가 돈이 많아야 돼. 나는 외식 한 1년에 한 2번 한 것 같은데. 금수저 엘리트 대학생 백종원 대표는 이때부터 서서히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해서 전국의 맛집이란 맛집을 다 뒤지고 다니면서 미각을 키워나갔어요. 탕후루 냄새가 나지.
미각만 키운 것도 아니고요. 사장님들한테 양념 비법을 막 끈질기게 물어봐서 알아내기도 하고요. 주방 근처에서 서성이면서 음식이란 게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기까지 합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안대를 쓰고도 식재료를 맞히는 능력이 이때부터 다져진 거죠. 심지어 음식의 원가와 판매 가격이나 광고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를 깊게 했다고 하는데요. 대학생 때 압구정 호프집에서 일하면서 사장님한테 배달도 시작하자고 하고 배달하면 콜라를 서비스로 주자고 하기도 하고 전단지도 열심히 붙이고 다니고 하면서 매출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통째로 백종원 대표한테 맡겼는데 장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교에 수업을 안 가서 잘릴 뻔했다고 하는 일화도 있죠. 하지만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안의 반대가 컸고요.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군대를 결심합니다. 야, 이용주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백종원 대표는 학사장교로 입대를 해서 포병장교로 임관을 했는데요. 어이없게도 여기서 또 한 번 요리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때가 1990년경이니까 군대 밥이 얼마나 맛이 없었겠어요. 근데 백 대표는 군대에 있지도 않는 취사관이라는 보직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간부식당 관리장교를 맡게 됩니다. 이때 백 대표는 하루 종일 식재료 준비하고 칼질 연습하고 메뉴 연구만 하면서 하루를 보낸 거예요. 게다가 취사병들이 다들 자기 주특기가 있잖아요. 누구는 찌개나 불고기, 누구는 짜장면이나 탕수육, 돈가스, 묵밥. 사병들한테 메뉴별로 요리법을 죄다 배워가지고 제대를 한 겁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누군 삽질만 하다 제대했는데. 근데 사실 백종원 대표는 음식점 사장을 하는 게 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음식점은 그냥 장사지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백 대표는 큰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음식점은 그냥 취미이자 부업 같은 개념이었죠. 인테리어와 건축에도 관심이 많던 백 대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강남구 논현동에 인테리어 사무실을 차렸는데요. 이 법인이 지금의 더본코리아죠. 이때 사무실 근처에 식당 하나 인수해서 쌈밥집도 하나 열었습니다. 이 쌈밥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캐시카우로 쓰려고 얼떨결에 낸 가게였는데요. 이게 훗날 백 대표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 백종원 대표는 목조주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수입해서 공급하다가 나중에는 목조주택을 아예 지어주는 사업으로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름 큰 성공을 맛볼 뻔하다가 IMF가 터져서 17억의 큰 빚을 진 채 망하고 말죠.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조언 몇 개 중 첫 번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저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은 하는 일마다 늘 잘 됐기 때문에 나한테 실패가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는데요. 제가 수천 명의 프랜차이즈 대표님을 자문하다 보니 이런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내 첫 번째 브랜드를 성공시키고 가맹을 많이 늘려나가다 보면 아, 나는 뭘 해도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괜히 다른 분야의 사업을 준비하거나 다른 브랜드를 새로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게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남의 말도 잘 안 듣게 되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원래 잘 되던 메인 사업을 등한시 여겨서 같이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하나에만 올인할 수 없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다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건 무조건 다 잘 되게 되어 있어 라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절대 대표님을 성공하게 두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아, 이게 프렌 버핏이 말한 그 오만함인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가까운 가족이나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망상인지. 분명히 절반은 반대를 할 겁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리고 그 반대한 사람이 대표님 인생의 동반자가 될 거예요. 백종원 대표는 그때 죽을 각오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 백 대표는 유서를 써놓고 홍콩으로 갔습니다. 홍콩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홍콩에 가니까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와중에 와, 이거 한국에서 팔면 대박 나겠는데? 이러면서 또 시장 가가지고 식재료 구하고 소스 연구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어차피 죽을 거면 내가 좋아하는 이 장사로 빚 다 갚고 죽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백 대표는 빚쟁이들한테 어떻게든 다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딱 하나 살아남은 쌈밥집에 모든 걸 바칩니다. 카운터 옆에 침대 갖다 놓고 집에도 안 가면서 장사를 했고요. 밤에는 쌈장이나 소스를 연구하고 새벽에는 시장 가서 30가지의 채소를 사와서 손님들 상에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가성비를 내세웠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로 많이 줘도 남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했거든요. 결국 장사는 대박이 났고요. 아, 내가 빚을 금방 갚을 수 있겠구나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신의 한 수가 터지는데요. 쌈밥집 근처의 공터에다가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실내 포차라는 컨셉으로 한신 포차를 냈습니다. 쌈밥집이 9시쯤 문을 닫으면 한신 포차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돈을 버는 거죠.
한신포차라는 이름은 그냥 동네에 한신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한신포차라고 지은 건데요. 사실 논현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이때부터 엄청 뜬 겁니다. 한신포차가 닭발과 계란찜으로 유명했는데 여성분들이 닭발을 좋아하게 된 건 사실 한신포차 영향이 큽니다. 이때 리버사이드 호텔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성들이 새벽에 한신포차로 향했거든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 리버사이드에 줄리아나랑 물나이트가 있었거든. 여자들이 댄스 즐기고 나서 한신포차를 가니까 남자들도 우르르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대기표까지 받고 줄 서 있는 게 엄청 웃긴 광경이었지.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잘하세요? 이 한신포차를 통해 당시 포장마차들이 상상도 못했던 주문 시스템과 대형 주방을 도입했고요. IMF로 침체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줄 싸진 않지만 고급스러운 활기를 팔았습니다. 쌈밥집의 절실함과 한신포차의 기획력을 바탕으로 백종원 대표는 빚도 다 청산하고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백종원의 프랜차이즈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가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엔 소고기를 대패 삼겹살처럼 얇게 썰어서 파는 본가, 2005년엔 7080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새마을 식당, 2006년엔 홍콩반점 같은 배달 위주의 중식당을 내놓으면서 오픈 주방과 선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대망의 백다방이 탄생합니다. 2008년에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가 시행되면서 더본코리아는 이 브랜드들의 정보공개서를 한 번에 싹 등록시킵니다. 그 후로도 길거리 국수를 표방한 미정국수, 혼밥 쪽을 위한 역전우동, 롤링파스타와 백보이 피자 같은 양식까지 다양한 메뉴로 사업을 펼쳐나갔죠. 백종원은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한 거예요? 아니, 실패한 브랜드도 한 열 몇 개 되지. 등록 취소된 정보공개서도 많고 사람이 절대로 다 잘 될 수가 없어. 사실 이때까지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2014년에 한식대첩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를 최고의 위치로 올려준 방송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이리트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이 마리텔은 당시에 시청자들하고 채팅으로 소통하면서 진솔하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이었는데요. 백종원 대표는 이때 사람들한테 큰 호감을 사게 됩니다. 무섭죠? 이땐 진짜 호감형이었는데. 음식에 설탕을 통째로 갖다 부으면서 안 많아요 하던 것 때문에 슈가보이라는 별명도 얻었고요.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백주부님 배 나왔어요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싼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뚝딱 만들어내니까 엄청난 호응을 얻은 거죠. 다들 에이 설마 하면서 집에서는 다 따라하는 거죠. 깻잎 모히또 알아? 소주에다가 레몬즙 타가지고 깻잎 넣어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시청자 수 1위 해가지고 1분 홍보 시간을 줬거든요. 저는 더본코리아 가맹 사업이 종류별로 다 엄청나게 잘 될 때라서 당연히 회사 소개나 브랜드 소개할 줄 알고 지금 뭘 홍보하려나 하고 봤는데 뭐라 했는지 아세요? 우리 마누라 좀 예뻐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저희 와이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소유진 씨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이걸로 국민 사랑꾼까지 되면서 호감도가 폭발했고요. 사업가 백종원에 대한 신뢰도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백종원 대표는 마리텔 이후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요. 백종원의 3대 천왕, 집밥 백선생, 백종원의 푸드트럭, 그리고 골목식당까지 10년 동안 수십 편의 방송에 출연하며 인기몰이를 했고요. 수많은 CF 출연으로 돈도 많이 벌게 되죠. 방송인으로 성공한 백종원 대표, 더본코리아도 백 대표처럼 성공하고 있었을까요? 더본코리아의 가맹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었지만 사실 내부 사정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백종원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브랜드를 너무 많이 냈고요. 가맹점 총수는 늘어나긴 했지만 회사 경영을 남이 하니까 경영 상태가 썩 좋지 못했죠. 가맹점 수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 속도를 관리가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대표가 연예인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점주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매장 하나 방문하기도 어려웠을 거잖아요. 손님들이 알아보니까 알아보면 또 사인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해야 하니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 직원들을 계속 뽑아서 중요한 역할을 다 맡겼을 거고 그 직원들이 전부 백종원 대표처럼 일을 했을 리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본코리아의 직원이야 하면서 더 거만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 직원 갑질 문제 터졌던 것처럼요.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잘 구축해서 열심히 마케팅과 영업을 하면 되게 빠르게 가맹점 수가 늘어나는 대표님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가맹점 수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 사실 그 가맹점들을 관리해 줄 만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어렵겠죠. 직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 건지, 어디서 어떤 사람을 데려와야 하는 건지, 믿을 만한 사람이긴 한지, 그만두면 또 어떻게 대체하는지. 나는 삼국지의 유비니까 너네가 관우 장비 제가양 역할을 맡아서 회사를 이끌어줘 이러면서 내 자식 같은 가맹점주를 멀리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대표는 경영도 해야 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니까 일일이 가맹점을 만나고 다니면서 시간을 쓰기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가맹점과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가맹점의 수익은 얼마나 나고 있고 가맹점에 불만은 없는지, 속 썩이는 가맹점은 없는지 이런 걸 모르고 사무실에만 앉아있다 보면 대표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상처는 여기저기서 골마 터지게 마련이죠.
대표님은 그런 적 없으세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중요한 거를 직원 한두 명한테 맡겼다가 고객사 여럿 날라갔지. 더본코리아는 2020년 회사를 정비한 후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들이 힘들어할 때 급성장한 효자 브랜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백다방. 이 백다방은 당시 700개 정도였던 가맹점 수가 3년 사이 1,500개까지 늘어나면서 메가, 컴포즈와 함께 저가 커피 3대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점주들한테 욕도 좀 먹었어요. 근처에 그만 좀 내라. 근데 그만 내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그 자리에 메가, 컴포즈, 더벤티, 이디야 이런 데가 들어가는데 남한테 뺏기느니 우리도 똑같이 달려가겠다는 작전이었죠. 사실 백종원 대표는 저렇게 매장을 무식하게 늘려나가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제 생각엔 저때쯤에 회사 경영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때 등록된 정보공개소만 10개 정도 되는 거 보면 주변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제안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백 대표 입장에선 꼼꼼히 검토할 시간도 없었을 거고요. 그 중에 잘 된 게 있어요? 뭐 백보이 피자 정도랑 지금 말하긴 좀 곤란한데 백다방이 없었으면 사실 더본코리아는 가맹점 한 1000개 있는 중견 프랜차이즈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가맹점 수가 100개 넘는 브랜드라고는 홍콩만점, 한신포차, 역전우동, 백보이 피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백다방을 제외한 모든 브랜드의 매출을 다 합친 거랑 백다방 하나랑 비슷했다고 하니까 백다방의 다점포 전략은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죠. 24년도 들어서 더본코리아의 연매출은 4천억을 돌파하고 영업이익 340억을 내며 코스피에 상장을 합니다. 공모가가 34,000원이었고 시총은 5천억 정도로 평가받았는데요. 지금 보면 아무래도 좀 높죠? 근데 그때는 백종원 대표의 인기가 아주 높았으니까 사람들은 더 큰 기대를 했을 거예요. 난 더본코리아가 이런 회사가 되길 바라진 않았지. 다른 프랜차이즈의 롤모델이 됐으면 했지. 자,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의 능력과 투지로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누가 뭐래도 백 대표는 요리사이자 장사꾼이죠. 요리를 연구하고 장소를 물색하고 사업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브랜드를 런칭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주의 수익도 늘 고려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상장을 하면 가맹점주 말고 주주를 챙겨야 한단 말이에요. 백 대표와 다른 생각을 가진 주주나 경영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상장했으니 얼른 주가 뛰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브랜드 늘리고 가맹점 늘리고 협력사랑 가맹점이 손실을 보던 말든 일단 회사의 실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방송활동 더 열심히 안 하면 주주들은 왜 노냐고 할 거고. 백종원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상장을 통해 1,000억이라는 실탄을 쥐었지만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더 쥐어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아마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백종원 대표는 상장 후 더욱더 방송활동에 몰두했고요. 흑백 요리사에 출연을 하면서 이게 초대박이 났지만 더본코리아의 상처는 골마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결국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사건들이 터졌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건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런던 볼카츠는 점주분들이 본사와 가맹 상담을 했을 때 월 매출이 3천만 원과 20% 이상의 수익률을 약속받았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을 부풀려서 제공해도 안 되고 제공을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가맹점에서 매출 1,500 정도의 수익률도 7, 8% 정도에 그쳤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물론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을 했으니 분쟁이 시작됐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당연히 공정이나 법원에서 가려줄 건데요. 저는 애초에 더본코리아가 연돈 볼카츠를 낸 건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볼카츠가 단일 메뉴라는 한계도 있고요. 배달 위주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잖아요. 항상 신종 메뉴는 리스크가 따르거든요.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이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것도 분명히 연돈이 골목식당에서 이슈가 크게 되니까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얼른 이걸로 가맹사업 시작하자 이랬을 거고 이게 백종원 대표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템이 아니다 보니까 신종 브랜드가 유명세만 믿고 성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10년 전이면 먹혔지. 이제 이런 거 안 통한다니까. 결국 연돈 볼카츠는 지금의 연돈 튀김 덮밥으로 브랜드를 변경해서 소수의 가맹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종원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신뢰가 금이 가게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백햄 기억나세요? 이게 처음에 농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더본코리아에서 햄을 만들어 팔았는데 가격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이걸로 더본코리아 매출 끌어올리고 유통에까지 손을 대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았습니다. 그때 BTS 방송에 나가서 백햄으로 요리하는 거 보여주고 홍보 엄청 했거든요. 결국 백햄도 판매 중단했습니다. 백다방 곰팡이 사건도 있었죠. 한 디저트에서 곰팡이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이것도 아예 판매 중단까지 하게 되는데 이때 더본코리아 직원의 대응이 미흡해서 사건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이걸 막으려고 한 이벤트가 아메리카노 500원 이벤트였고요. 이 이벤트도 또 욕을 많이 먹었죠. 국내 상권 다 죽인다고.
그 외에도 본가 원산지 위반 사건, 역전우동 위생 논란, 백보이 피자 과대 광고 논란, 블랙리스트 논란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산 시장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거 확인해 보려고 그저께 갔었는데 사람 많더라고. 근데 잘 되니까 임대료를 3-4배씩 올렸다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외식업의 신화 백종원 대표의 40년을 훑어봤습니다. 누군가는 5천억 상장을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흑백요리사의 화려한 조명에 환호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현장에서 매일 대표님들과 호흡하는 제 눈에는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그림자가 보이는 게 늘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백종원 대표는 배고픈 손님을 위해 설탕을 치던 슈가보이 백주부가 아니죠. 매 분기마다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숫자를 만들어내야 하고 주주들의 배당을 위해 가맹점의 마진을 저울질해야 하는 냉혹한 자본의 대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달 전 백종원 대표는 오랜만에 주주총회의 모습을 드러냈죠. 올해부터는 해외 진출과 M&A를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했고요. 가맹점도 활성화해서 가맹점주 우선 정책을 펼칠 예정이며 주가도 다시 올리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한 번 성공했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가맹점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처는 쌓여만 가는 거니까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상처투성이 더본코리아는 과연 떠나간 민심을 바로잡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타 백종원의 인기와 함께 사라져가는 기업이 될까요? 나는 유명해지지 말아야지. 너무 무섭다. 에이, 아니잖아요. 유명해지고 싶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